철새 연구센터는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속해 있고요. 저 서해오도, 저 백령도 옆에 있는 소청도라는 굉장히 작은 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처음 오픈을 했고, 지금 그 철새 연구를 이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어쨌든 거기서 2019년부터 쭉 이제 철새 조사 연구 사업을 하다가 지난주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이제 국립생물자원관의 그 생물자원 그 연구부로 발령이 나서 제가 옮겨오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가 이 철새센터의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철새와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철새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철새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리고 그 기후 변화와 연관해서 겪는 그런 사례들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조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생물 다양성의 위기는 사실 모든 동식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이고 조류가 사라지고 있고요. 특히 장거리 이동을 하는 그 철새들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다양한 이제 조사 연구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감소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서식지가 파괴된다든지 사라지고 아니면 감소가 되거나 질 저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산림의 파괴라든지 아니면 갯벌의 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도시화가 지금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건설, 철도 건설, 항만 건설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이제 건설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식지가 구획화, 단편화가 진행되면서 서식지 단절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그 새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서식지들도 그 질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닐하우스, 이 농경지 자체는 겨울철 새들이 떨어진 낙곡들을 주워 먹을 수 있는 먹이토로서 이 논이 겨울에는 기능을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이제 많이 들어서면서 먹이터가 감소를 하고 또 있고 또 떨어진 그 볏짚들을 또 말아서 또 사료로 사용을 하면서 볏짚과 함께 낙곡들이 또 말려서 이제 먹이 자원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 오염 같은 경우도 물새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기름 유출 사고 같은 경우도 대단히 면적에서 수십 년 이상 아주 장기적인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최근에 점점 심해지고 있어서 제 기억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세계 철새의 날 주제로서 이 주제가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거, 해양성 조류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섭취하면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렵과 남획, 새를 이제 잡아서 상업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애완용 조류로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새들의 그 감소와 멸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검은머리 촉새 같은 경우는 이쪽 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었던 새인데요. 예전에는 가장 흔했던 맷새류입니다. 가장 흔했던 종인데 20세기 한 전반부까지요. 워낙 많은 남획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엄청난 수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식용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감소를 해서 지금은 이제 멸종 위기종이 되었죠. 지금 멸종 위기 등급으로 따지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황새나 두루미보다 더 높은 멸종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리수 자체는 황새보다 많지만 황새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황새보다 더 먼저 멸종이 될 수도 있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정말 많은 새들이 외래종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육지에서도 물론 외래종, 고양이라든지 주위에서 피해를 받지만 태평양에 있는 굉장히 많은 섬들에 사람이 데리고 들어간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쥐, 고양이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종들이 이미 멸종을 했습니다.
작은 섬에만 사는 고유종의 경우에는 뭐 사실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멸종도 되고요. 사람이 데리고 들어간 이 가축들이 그 식생을 파괴시키고 다 뜯어먹어서 결국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조류가 한 11,000여 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IUCN 그 적색 목록에 보면 1,481종, 약 13.3%가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고요. 사실 이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수가 지속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던 어떤 이 조류의 감소 원인들, 이유들은 사실 지역적,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상당히 그 심각한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 지구적인 이제 위협이 등장을 한 겁니다. 잘 아시는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변화가 인간의 생활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 이 지구 생태계, 생물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역시 그 새들에게도 아주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뭐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뭐 가뭄이라든지 홍수 아니면 이런 기후 재앙, 태풍의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고요. 아니면 뭐 만년설이나 빙하가 점점 이제 녹아서 사라지고 있고, 뭐 해충이나 아니면 질병이 만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해수면 상승 같은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뭐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면 상승의 속도를 보여주는 그 그래프인데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속도가 90년대 이후 해수면 상승 속도가 2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21세기에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지역들, 50년 이내,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100년 이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에 따라서 피해를 받을 지역들을 표시를 했는데 사실 뭐 표시를 했다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해안 지역들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해수면 상승이 그러면 조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자연스러운 해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위쪽의 그림을 보시면 해수면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의 경우에는 5,000년 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해수면이 분명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점선에 비해서 실선이 좀 올라갔죠. 그러니까 현재 올라갔는데 해수면이 5,000년 동안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서식지가 서서히 변화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그림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지금 해수면이 현재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그 위에 인공 구조물이 있죠. 집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현재 뭐 다양한 뭐 뚝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뭐 이런 뭐 건물이라든지 이런 인공 구조물이 해안가에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 구조물과 그 물 사이의 공간, 그 공간에 지금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서 인공 구조물 있는 데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공간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 구조물이 있는 현재는 과거에도 물론 해수면 상승이 있었고 하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겠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해수면 상승의 경우는 뭐 물론 조류로 대표가 되지만 거기에 사는 모든 동식물들에게 서식지가 사라지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동아시아 대양주를 이동하는 도요새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한 것인데요. 지금 그 그림에 보시면 빨간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도요새가 이동하는 범위입니다. 알래스카, 시베리아에서부터 호주, 뉴질랜드까지 도요새들은 굉장히 먼 거리를 남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번식지에서 월동지로 이동하는 중간에 이 황해 지역,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지역에 있는 그 갯벌이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됩니다. 그 지역에 내려앉아서 먹이를 섭취를 하고 다시 에너지를 보충을 한 다음에 다음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요. 그 지역에 그동안 그 갯벌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갔습니다. 뭐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서
사라진 갯벌의 면적이 원래 있던 면적의 4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갯벌이 사라지니까 그거에 따라서 그 호주의 경우에는 83년에서 2006년 사이에 약 한 24, 5년 사이에 이동성 도요새의 73%가 감소했다는 상당히 좀 놀랄만한 이런 결과들을 보고를 했고요. 앞으로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상승을 해서 연안 습지가 35% 정도 감소한다는 가정 아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도요새인 붉은 어깨도요나 알라꼬리 마도요가 6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갯벌의 매립, 서식지의 파괴, 서식지의 상실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미 감소한 상황에서 이런 해수면 상승이라는 걸 통해서 또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면 거의 상당수의 도요새는 멸종 위기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결과이고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그 사진에 보시는 그 댕기 바다오리는 대표적인 그 해양성 조류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는 뭐 그 번식 집단이 없지만 저 러시아 위쪽 아니면 그 알라스카 쪽에 있는 번식 집단의 북부 집단은 상당히 그 번식 집단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남부 집단이 지금 심각한 감소를 경험을 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 분포권의 남부 지역에 있는 번식 집단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댕기 바다오리가 주로 먹는 어류가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어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번식기에 새끼한테 먹일 먹이가 줄어들고 새끼를 거의 키우지 못하고 새끼가 성장 과정 중에 전부 다 사망을 하게 됩니다. 먹이 부족으로. 그러니까 번식 집단 자체가 거의 뭐 빠른 속도로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먹이인 어류가 사라지는 이유를 조사해 보니 해수 온도 상승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래서 이 해수 온도 상승에 따라서 물고기가 분포가 변화를 하는 것이죠. 물고기는 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해서 그 이동을 하는데요. 이 해수 온도 상승이 결국은 먹이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 동그라미, 이게 이 새가 번식하는 바다에 있는 외딴 섬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외딴 섬에서 번식을 하는데요. 이 새가 먹이를 구하러 가서 먹이를 잡은 후에 다시 돌아와서 새끼를 먹일 수 있는 그 한계선이 이 원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 범위를 넘어가서 먹이를 구할 수는 있으나 갔다가 오는 사이에 새끼가 이제 굶기 때문에 성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반복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범위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과거에는 이 물고기, 먹이 자원이 이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해수면 온도가 상승이 되게 되면 더 찬물, 더물을 피해서 더 찬물로 물고기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지역 내에서 먹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외딴 섬을 이 바다새가 이 번식지를 들고서 북쪽으로 같이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먹이를 따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섬의 분포는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멸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85년 이후에 우리나라 해수면 온도가 연평균 0.06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06도면 이게 빠른 건가 늦은 건가 이게 좀 판단이 안 되는데요. 세계의 해양수온 온도 상승률이 0.04도로 갑니다.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50% 더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저런 현상이 해양성 조류들의 지금 급격한 감소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나라보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조금 더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아직까지 없지만 상당히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건 또 다른 사례인데요. 보시면 먼저 이제 산란을 하고요. 제가 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 조사를 해보면 새가 알을 낳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새끼가 이제 어미가 먹이를 먹여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것은 그 새가 먹이로 삼는 애벌레의 양입니다. 애벌레가 발생을 하는 이때 발생을 시작해서 이때가 가장 애벌레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가장 많은 시기에 새끼들을 집중적으로 먹여서 키웁니다. 이러면 이제 번식 성공률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현재는 새들이 그 새끼를 키우는 사이클은 동일한데 이 애벌레가 발생하는 시기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되는 시기에 애벌레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죠. 감소를 한 거죠. 이러면 새끼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고 대부분 다 사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제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히 타격을 많이 받는 새가 철새입니다. 텃새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사계절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지역의 온도, 그 다음에 먹이량의 변화에 따라서 자기의 몸 컨디션을 좀 맞춰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새는 월동지에서 수천 킬로를 날아서 오기 때문에 그 변화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정해진 사이클대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이클대로 번식을 합니다. 주변의 먹이 상황하고 상관없이 수만 년 동안 해왔던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걸 쫓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철새들의 감소가 매우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류와 관련된 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사례들을 조금 적어 보았습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많겠죠. 예를 들어서 왼쪽부터 보시면 해수면 상승이 되게 되면 연안습지가 감소하게 되고 면적이요. 그러면 서식지가 상실이 되고 건조 지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뭄이 많아지고 이런 건조하게 되면 산불이 많이 나고 그럼 산불이 나면 또 서식지가 사라지니까 서식지가 상실이 되고 식생이 변화가 되고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 그 고산지대 구상나무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보셨을 텐데요. 그런 식생의 변화도 지금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고유 식생에 살아가는 그 동물들 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 어떤 식생의 변화에 따라서 생물상이 변화하고 새들이 먹이 자원이 바뀌기 때문에 또 그 서식지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물론 또 다른 방식으로 겨울의 기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열대, 아열대 동식물이 번성을 하고 해충 질병이 번성하고 외래종이 번성할 경우에 또 생태계적 교란이 일어나고 아니면 곤충이 더 빨리 발생을 할 경우에 조류 번식기와 불일치 현상 때문에 조류의 그 어떤 번식 성공률이 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새들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번식 성공률 감소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감소와 멸종에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3도가 온도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서식지 감소로 해서 북미에 서식하는 조류의 3분의 2 이상이 멸종위기에 처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지금 역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잘 아시는 이제 레이첼 칼슨의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요. 결국 이 침묵의 봄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는 게 봄에 활발하게 울던 새들의 소리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 새들의 소리가 사라진 것은 결국 과도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통해서 새들이 오염이 돼서 사망률이 높아지고 새들이 사라져서 결국은 봄에 새소리가 사라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새들은 이 침묵의 봄에 등장했던 이런 그냥 주제처럼 생태계의 어떤 지표종으로서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당시에 주제가 됐던 그 화학물질 중에 하나가 DDT인데요. 그 DDT의 과도한 그 생산과 그 사용으로 인해서 그 미국에 사는 흰머리 술이라든지 유럽에 있는 매가 많은 지역에서 사라졌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DDT 축적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알 껍질이 얇아져가지고 포란 중에 깨지거나 아니면 알이 그 안에서 중질환이 돼가지고 새끼가 이제 부화를 못하고 죽어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전체 집단이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그 당시에 많이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화학 물질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게 결국 이제 환경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쨌든 이 새들의 그 감소나 멸종이 사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작게 볼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들여다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침묵의 봄에 나오는 문장을 하나 인용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가지 않은 다른 길은 지구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이다. 그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